부모님의 얼굴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를 데려온 외할머니는 그저 엄마와 아빠가 둘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이제부터는 할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만 하셨을 뿐이죠. 어린 나이에 할머니네 집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할머니는 시골 중에서도 유독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일명 깡 시골에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또래 아이들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산도 타고 냇가에도 가고 자기들끼리 말뚝박기 같은 놀이들을 신나게 하는데, 저는 거기에 어울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낯도 많이 가렸고, 이미 제가 갔을 땐 동네 애들끼리 이미 친해져 있었기에 그 사이에 끼기가 참 어려웠죠. 무엇보다도 외할머니는 무척이나 가난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동네를 돌아다닐 때 어른들이 할머니 집에 지나갈 때면 늘 손가락질을 하면서 혀를 차고는 "아이고, 저 집 할머니는 용케 저런 집에서 살고 계시네" 라고 하고 가곤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리병이나 폐지 같은 게 있으면 주워서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괜히 누가 저를 할머니 손자라고 알아볼까봐 할머니도 피해 다니고, 동네를 걸어야 하면 일부러 땅을 보고 걸었습니다. 물론 깡 시골인 만큼 눈에 띄게 잘 사는 애가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희 할머니처럼 눈에 띄게 못 사는 분도 없었죠. 저희 할머니는 온 동네에 동정을 받는 분이었고, 철 모르는 어린애들도 저희 할머니를 보면 거지 할머니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할머니 옆에 있는 저 역시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할머니, 나 글 가르쳐줘. 애들은 다 글을 읽을 줄 아는데 나만 몰라. 아이고, 미안하다. 이 할머니도 글자를 몰라서. 할머니와 지내는 것은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쪽팔려서 밖에 나가기도 싫고 할머니 옆에 있기는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침 해가 뜨면 할머니가 깨기 전에 일찍 나가서는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발견한 산구석에 가서 허름한 비밀기지 같은 것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온종일 있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동네에 사는 다른 사람들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학교를 다녀야 했기에 평일에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고 다른 아이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언제나 저를 보면 참으로 천진하게도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수야, 너네 할머니 완전 거지라며?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너네 할머니는 공병이랑 박스 안 주우면 밥도 못 먹고 산대. 진짜야? 나도 들었어. 강수네 할머니는 옷도 한 벌밖에 없어서 맨날 같은 옷 입고 다닌다던데? 정말 옷 하나밖에 없어? 그러고 보니 강수도 맨날 비슷한 옷 입고 다니잖아. 아기가 있는 말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너무 어렸고 그게 아기가 없다고 판단하기 전에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의 수치심이 몰려와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만 웃을 수 없었죠. 제가 대꾸도 하지 않자 아이들은 김이 빠졌다는 듯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놀았죠. 제가 또래 친구들과 더욱더 어울리기 힘들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가난한 제 삶은 절대로 저를 일반적인 아이들과 함께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학교 내에서 소풍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애들이 싸우는 것처럼 유부초밥이나 김밥을 가지고 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비록 평소엔 김치에 나물 반찬이 전부라 할지라도 그래도 소풍날인데 할머니가 김밥 같은 걸 싸주시지 않았을까? 라는 바람이 들었죠. 강수야, 소풍 잘 다녀와라. 제가 일어났을 땐 이미 할머니가 제 도시락통을 싸놓은 상태여서 안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저는 당연히 제 기대가 들어맞으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배움과 함께 도시락통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소풍 갔습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도 즐거웠지만 빨리 점심시간이 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대망의 점심시간. 주변에 같은 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라고요. 강수, 너는 도시락 못 싸왔어? 나는 엄마가 김밥 싸주셨다. 음료수도 있어. 반 아이들 도시락통에 들어있는 알록달록한 김밥을 보며 저도 부푼 마음으로 도시락통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야, 강수 도시락 좀 봐. 김치랑 콩나물밖에 없잖아. 강수야, 원래 소풍 갈 때는 김밥 같은 거 싸와야 돼. 에이, 맛있는 거 싸왔으면 뺏어 먹으려고 했는데 김치에 콩나물이라니. 안 먹어야지. 야, 너 우리 엄마가 싸준 김밥 먹을 생각 하지 마. 이거 나만 먹을 거야. 지연이, 너는 유부초밥이네? 나랑 바꿔 먹자. 제 도시락통 안에 있는 김치와 콩나물, 심지어 밥은 흐른 김치 국물에 절여졌는지 반 이상 빨갰습니다. 그 처참한 꼴을 보며 반 아이들은 웃었죠. 그동안 가난한 것 때문에 참으로 부끄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그 소풍 도시락 사건만큼 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 결국 아이들 앞에서 엉엉 울었고 급히 저를 달래러 온 담임 선생님한테 안기고 나서야 눈물을 그칠 수 있었어요. 이런 집에서 살기 싫어. 남들 다 있는 부모도 저는 없었고 풍족하진 않을지언정 그래도 특별한 날에 김밥 정도 먹을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순적이게도 그 마음이 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만들었죠. 그 전까진 그저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만 생각했지 공부에 대한 열의는 불태우지 않았는데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생각해보니까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덕분에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성적이 잘 나와 담임 선생님께 칭찬도 받고 저 역시 조금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얼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 돈을 벌고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도 할머니를 그리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할머니 나름대로 저를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기에 할머니에 대한 효도도 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중에 어른 되면 돈 많이 벌어서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우리 강수는 어쩜 이렇게 착할꼬. 강수 같은 손자가 있어서 내 여한이 없다. 따뜻한 눈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던 할머니. 그러나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밤에 주무시다가 가신 듯 너무도 편한 얼굴로 말이죠. 감사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미운 마음 역시 많았던 할머니인데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조금만 더 살아계시지. 나 이제 1년하고도 몇 개월만 더 있으면 성인이었는데. 너무 이르게 맞이한 이별은 저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례식에 대해 알려주고 저를 이끌어줄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참 막막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동네에 살고 계시는 아주머니들과 아저씨 그리고 이장님이 조촐하게 할머니의 장례를 치러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할머니 영정사진을 보는데 그제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고아구나 하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시점부터 저는 스스로를 고아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랑 함께 살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외할머니를 부모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는 내가 투정을 부려도 받아줄 사람이 없고 그렇게 싫던 김치에 콩나물 도시락도 싸줄 사람이 없고
참 이상하게 평소에는 할머니랑 말을 자주 섞지도 않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지내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라도 하는 건지 뭔지 아주 가끔은 할머니와 함께 웃고 떠들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틀 동안은 나름대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좀 정신이 없어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사람도 없어서 저 혼자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하는 일이라곤 할머니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것뿐이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다가 장례식장 정리 좀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가 강수구나.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아저씨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죠. 할머니랑 생전에 아시는 분인가 싶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할머니 아시는 분인가요? 하고 물으니 그 아저씨는 본인을 엄마의 친구라고 소개해줬습니다. 외할머니랑 살면서도 의식적으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서 그런지 엄마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이야기들은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할머니 장례식장에 엄마의 친구라는 분이 찾아올 줄은 몰라서 조금 얼떨떨했습니다. 일단 상주로서 인사를 하고 그 아저씨는 할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했어요. 저는 육개장과 떡을 그릇에 담아드렸죠. 한참을 제 얼굴을 보던 아저씨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었지? 강수가 많이 힘들었겠네. 할머니랑 살아야 했으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곧 성인인걸요. 아저씨는 제게 무척이나 살가웠습니다. 제가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 것도 아는 것으로 보아 저희 집 사정을 조금 자세히 알고 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아저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에 무어라 질문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아저씨 맞은편에 앉아있자니 육개장 국물을 뜨며 숟가락을 들던 아저씨가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내가 급하게 오느라 조의금 챙기는 걸 깜빡했네. 강수 너한테 직접 보내도 괜찮겠지? 계좌번호 알려주면 이따가 집에 가서 바로 입금할게. 그 말에 저는 계좌번호를 줬고 아저씨는 떡을 몇 개 집어먹다가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면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나중에 조의금을 입금한다곤 했지만 솔직히 별로 기대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게 조의금을 입금해준다는 아저씨의 말을 금방 잊고 한동안 할머니가 돌아가신 흔적을 정리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할머니는 옷도 장신구도 별로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집안에는 할머니의 흔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 말끔히 정리하는데 거의 일주일 가까이 걸리더군요. 이젠 정말 혼자구나. 깨끗해진, 그러면서도 동시에 텅 빈 집안에 가만히 있다가 문득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입금해준다던 그 아저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입금해 주셨을려나? 별 기대감 없이 읍내에 나가서는 작은 은행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정리했죠. 그런데 분명 몇천 원밖에 없던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조의금을 입금해준다던 그 아저씨인 것 같았죠. 대체 엄마랑 어느 정도 친했길래 이렇게 큰 돈을 조의금으로 입금해주나 싶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안도했어요. 당장 돈이 없어서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아저씨가 준 돈 덕분에 한동안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아저씨의 조의금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또 다음 달도 제가 달에 한 번씩 통장을 정리하러 은행에 가면 100만 원씩 주기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얼떨떨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아저씨의 핸드폰 번호라도 알아두는 건데. 감사한 마음은 당연히 있었지만 그런 이유도 모를 호의가 계속되니까 대체 아저씨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번호도 모르고 그저 얼굴밖에 아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 아저씨랑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었죠. 이유 없는 호의가 약간의 불안감을 조성했던 것도 맞지만 솔직히 당시 저는 가릴 것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조금씩 벌어오는 돈으로 살았던 저는 할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공부하며 생활비를 벌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긴 하겠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라도 지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죠. 그러나 그 아저씨가 보내주는 돈 덕분에 저는 생활비 걱정 없이 오로지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아저씨,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들은 저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정 형편도 알고 있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오셔서는 조의금도 내시고 일손을 도와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혹여나 공부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덕분에 저는 아저씨께 받은 100만 원을 조금 더 많이 저축할 수 있었어요. 요즘 시대에 고등학생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면 어지간한 직장인들보다도 많은 돈을 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저 때는 그게 더했죠. 저도 가끔가다 비싼 밥도 먹고 싶고 읍내 나가서 괜찮은 옷도 사고 싶었지만 어쩐지 남에게 도움을 받은 돈으로 불필요한 사치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의식주를 챙기는 것 빼고는 전부 통장에 그대로 냅두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당시 저는 의대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어떤 큰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어릴 때는 돈을 많이 벌려면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이유 때문이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할머니처럼 나이 들고 몸이 약한 분들을 치료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였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의대에 가기까지 어지간히 공부해서는 택도 없잖아요. 일주일에 3번을 넘게 코피를 쏟았고 어떤 때는 공부를 하다가 혼자 집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강수야, 일어나 봐라, 강수야! 당시 할머니를 잃고 혼자 사는 저를 안타깝게 생각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몇 분씩 돌아가며 주기적으로 저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셨는데 만약 그때 그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기절한 이후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최대한 건강을 유지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운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좋은 성적을 내고 꿈에 그리던 의대에 갈 수 있었죠. 제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절 도와준 주변 분들의 덕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싼데 어떡하지? 그동안 저축해둔 돈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학비 생각하면 모자랄 것 같은데. 하지만 기껏 의대에 붙어놓고도 너무나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등록금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대학보다 배 이상 비싼 의대 학비를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주변 어른들이 이것저것 알아봐 주셔서 지역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액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었고 조금은 저 역시 부담을 해야 했기에 의사가 되기까지 최소 몇 년 동안 내가 이 학비를 꾸준히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일단 기껏 붙은 대학을 안 갈 수는 없기에 모아둔 돈과 지역 장학금을 통해서 등록금을 내고 겸사겸사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마침 매달 돈을 보내주는 아저씨가 입금했을 시기이기도 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왜 이번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 들어있지? 참 신기하게도 제 대학 합격 소식을 아신 건지 뭔지 축하한다는 이름과 함께 통장에는 매달 찍히던 1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100만 원씩 돈을 받으면서 대체 그 아저씨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엄마 친구라기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죠. 하지만 공부하고 뭐하고 바빠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노력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큰 돈을 받은 상황에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원에게 혹시 어떤 분이 입금을 했는지 알 수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입금자에 대해선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 아저씨는 저에게 100만 원씩 입금을 해줄 때도 본인 이름으로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힘내라, 고생했다, 이런 메시지로만 입금을 해주었죠. 그 아저씨가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지 않는 이상 저는 그 아저씨에 대한 것을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저씨는 대학 입학 당시 500만 원뿐만이 아니라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의사가 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붙여주는 일을 꾸준히 해주었습니다. 제가 무사히 의대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아저씨 덕분입니다. 돈을 붙여주시는 것 덕분에 참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마운데 얼굴 보고 제대로 감사 인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의사가 되고부터는 환자들을 돌보고 밤새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루가 꼭 1시간 같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날 때면 이제는 기억이 희미해진 그 아저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제 앞에만 나타나지 않을 뿐 아저씨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딱 의사가 된 해에 아저씨에게서 매달 입금이 되던 100만 원이 뚝 끊겼거든요. 하루하루를 무척이나 바쁘게 살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저에게 관심을 가지는 여자들도 꽤 있었죠. 하지만 변변찮은 연애를 많이 해보진 못했습니다. 여자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에는 병원에서 일하는 제가 너무도 바빴고 무엇보다도 환자를 치료하고 고치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제가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결혼조차 못하지 않을까? 비혼주의는 아니었고 기회가 된다면 저도 당연히 현모양처 같은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싶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연애조차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위해서 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정말 누군가랑 결혼할 운명이라면 언제가 됐든 만날 수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37살이 되던 해 역시 만날 사람은 만난다고 저는 당시 여자친구와 연애 4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상황이었고 아내 될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기에 결혼이 빠른 것도 있었지만 저희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종종 연애를 해보긴 했는데 그때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아내에게는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미루는 것은 바보들이나 할 일이겠죠. 의사였기에 돈도 많았고 아내 역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금전적으로는 부족할 점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청첩장도 돌리고 결혼식을 준비하며 저희가 부부가 되는 날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내와의 결혼식 날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니까 진짜 부부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신혼집에 와서는 하루 종일 손잡고 밥을 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그런 둘만의 알콩달콩함을 느낀 지 3일째가 되던 날에 저희는 축의금을 정리하게 되었죠. 이제는 슬슬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저에게 온 축의금과 아내에게 온 축의금을 각자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봉투와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유독 제 축의금에 두꺼운 봉투가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만난 친한 친구가 결혼식 날에 자기 축의금 두둑하게 넣을 거라면서 거드름을 피운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인가 싶어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두둑하다는 말조차도 부족할 만큼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1억 원? 예상치 못한 돈에 저도 아내도 그저 가만히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편지 같은 게 보였죠. 저는 편지를 꺼내보았습니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편지에는 상상치도 못한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외할머니 장례식에 왔던 그 아저씨, 아니, 제 친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수야, 그동안 너무 자랑스럽게 잘 커줘서 고맙다. 나는 네 친아빠야. 아빠와 엄만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단다. 그러나 외할머니가 엄마와 아빠의 만남을 무척이나 반대해서 우리는 결혼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너희 엄마는 나와 헤어진 뒤 너를 몰래 낳고 하늘나라로 일찍 떠나는 선택을 했단다. 참 미안하게도 아빠는 네가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사랑하는 엄마와 나 사이에 네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단다. 외할머니가 날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아빠는 그때서야 네 엄마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다른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강수야,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 너에게 연락하는 것도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 이 못난 아빠를 원망해도 좋으니 항상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한다. 다시 한번 사랑한다. 편지를 읽고 미친 듯이 오열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나에게 일찍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쳤을까요? 죽은 할머니를 원망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기에 어떻게든 마음을 다스렸지만 도저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고 싶어 수소문을 하고 싶습니다.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에겐 부담스럽겠지만 마지막으로라도 얼굴을 꼭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제 욕심이 아닐지 불안하기도 해요. 제가 아버지를 찾아도 괜찮을까요? 아버지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절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와 소주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